자, 그러면 32번 문제 볼까요? 3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즉 국가 등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 거래 당사자 중에서도 국가 등 일방이 신고해야 됩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국가 등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 등만 신고 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은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은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신고서 제출을 대리인은 방문 제출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한 후 다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 해제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회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이를 제출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 해제가 됐을 때 해제 등 신고할 수 있고, 변경됐을 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으며, 잘못 신고했을 때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또는 그밖에 변경 신고, 그래서 해제 신고, 변경 신고, 정정 신청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에 부동산 가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겠죠.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가격의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군구청장은 이 검증 체계에 따라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질문 봅니다.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세무서장은 국세부과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옳은 질문입니다. 결국 틀린 것은 아까 1번. 자, 33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의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죠. 맞습니다. 이 신고를 무슨 신고?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2번 외국인 등이 경매 등 계약 외원인으로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이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등이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 증여계약, 공급계약, 증여계약 또는 교환계약, 이때는 외국인 등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에 취득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 등은 계약이 아닌 이유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 신고를 또한 해야 되는 거예요. 60일이 아니라 2번 질문은 6개월 이내 취득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 답 2번입니다. 3번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맞습니다. 이 신고를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합니다. 옳은 질문. 4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존지역의 토지인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그냥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토지 중에서도 군문, 생야, 구역이나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면은 취득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돼. 이를 취득 허가라고 하죠. 군문생야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내의 토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누가 취득하고자 할 때, 외국인 등이 취득하고자 할 때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취득 허가부터 받아야 된다. 취득 허가 받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 계약하고서 별도로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또 해야 되겠죠. 옳은 질문입니다. 5번 우리 사의 경우 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한 정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겠죠? 맞죠? 결국 틀린 것은 2번. 34번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3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를 허가구역으로 하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많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5년 범위 안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지정할 수도 있고 3년, 5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사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겠죠? 맞죠? 그럼 시군구청장은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또한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도 해야 되겠죠? 예. 자, 4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 계획 및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니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예, 정답은 4번. 5번 허가 권청은 허가 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이게 바로 15일이에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리고 35번부터가 중개실무 파트인데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30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4문제, 중개실무에서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시험 수준에 따라서 실제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서 문제를 냈습니다. 35번 볼게요. 중개 대상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틀린 것은 1번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면적. 이거 물적상이죠. 이 물적상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하죠. 맞죠? 네. 2번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맞죠? 물적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등기상 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3번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죠. 맞죠? 소재지 지번 면적은 대장 기준이에요. 맞고요. 4번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해당 관청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해당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 확인해야 된다. 아니죠? 이는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의 상한은 해당되는 토지 소재지 시군 조례를 통하여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틀린 거 답 5번이죠. 자, 36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설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1번 봅니다.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묘지가 아닌 다른 사설묘지인 가정묘지나 종중문중묘지나 법인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하기 전에 뭐네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는 설치한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개인묘지를 뺀 나머지 사설묘지는 전부 설치하기 전에 미리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가정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 허가받아야 한다. 맞죠?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는다. 맞죠? 몇 년으로? 30년. 연고자가 연장 시청하면 1회 하나요? 30년 연장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30년으로 제한받고 연고자가 연장 시청하면 30년이 추가돼 갖고 총 60년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제한 받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화장 납고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분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를 취급할 필요가 없죠. 맞죠?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즉 분묘기지권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즉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즉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분묘기지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그 후에 점유를 계속 와서 하고 제사 지냈다 하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순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37번 문제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 을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가로열고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됩니까? 아니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주택이건 상가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환가금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 잃는다? 아니, 잃지 않습니다.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다 이사하더라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3번 임차는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아니죠.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요건을 요합니다.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입니다. 물론 전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요하는 것은 어떤 걸 때 요할까요? 경락된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요하고 그냥 단순히 대항력만 취득하려면 대항요건만 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양수인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죠. 물론 임차인이 다른 데로 다 이사했으면은 제3자에 대해서 자기는 임차인이다라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상실됐죠. 그렇지만 이 주택을 양수받은 병은 주택 소유자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승계받고 보증금 반환해야 될 의무도 그대로 병이 승계했기 때문에 설령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했지만 보증금은 지금 양수인 병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임차인 을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각과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하죠. 왜?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자가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임차관계는 소멸하는 것이죠.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볼까요? 개업공인중개 38번 문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2016년 5월 1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보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은 기억번 상가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차한 경우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면 다 적용되죠. 자, 이 경우는 보증금이 2억 원, 월차임이 300만 원이면 월차임 3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3억 원, 거기다 보증금 2억 더하면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적용되는 금액은 4억 원 이하인데 5억 원이니까 상가임대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규정된 5가지 규정은 적용한다 그랬죠. 5가지 규정을 외우라 그랬죠. 첫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력권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 대항력 규정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전까지 사이에 상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계약갱신 요구 규정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일까지 사이에 지금 현재 상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죠.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상가 임차인의 3기의 차임을 지금 현재 연체하고 있다면
연체 차입액이 3개 지금 현재 달하고 있다면 상가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랬죠. 요 네 가지 규정.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규정이 바로 표준 서식인데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그 표준 권리금 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표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요 5가지 규정은 환산 보증 금액이 적용 금액 이하이건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이 5가지 규정은 다 적용된다 했었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임차인이 수도권증 과밀 억제권역 소재 상가 업무를, 수도권증 과밀 억제권역은 환산 보증 금액이 3억 원 이하이지만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같이 수도권증 과밀 억제권역 소재 상가 업무를 보증금 2억 월차임 5천만 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죠. 자, 수도권증 과밀 억제권역이면 3억 원 이하면 다 적용되는데,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고 월차임이 100만 원이면 이거는 3억 5천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한 거죠. 하더라도 초과되는 경우에도 5가지 규정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한번 틀렸고. 디귿번 임차인이 강원도 원주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6억 원으로 임차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추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이거 임대는 방해하면 안 되죠. 맞죠? 이거는 초과되는 경우가 하더라도 5가지 규정에 해당하는 거 있으니까 맞아요. 1번 임차인이 인천광시 광화군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 대항력각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 건물의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없어요. 왜? 인천광시라 하더라도 강화군은 기타 지역이죠. 기타 지역은 1억 8천만 원 이하에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보증금 2억 원이니까 1억 8천만 원 초과되죠. 1억 8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까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5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아니죠.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해야죠.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결국 옳은 것은 기역번과 디귿번 2개죠.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답은 3번. 자, 39번 문제 볼까요? 개업공인회사가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의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결정이 등기된 때, 이때 등기라는 것은 경매 등기를 말합니다. 경매 등기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압류에 대한 효력이라는 것은, 압류 효력이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을 압류 효력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경매가 들어온 사실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 등기가 되면은 그 순간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경매를 취하하면은 압류 효력도 소멸되고 경매가 끝나도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옳은 지문이죠. 2번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에 따릅니다. 맞죠? 셋 중에 하나를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3번 첫 매각일은 매각 공고 후 14일 이후에 해야 합니다. 맞죠? 오늘 경매하겠다, 내일 경매하겠다, 오늘 공고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매하겠습니다라고 공고했으면 공고한 날부터 최소도 14일 이후에 첫 매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첫 매각기일은 매각 공고 후 14일 이후여야 합니다. 맞죠?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통지하고 매수인 즉 낙찰자는 그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들었죠? 어디가 들었을까요?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죠. 기한. 그래서 두 군데가 들었는데 맞결례면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하고자 하는 자라면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해야죠. 맞죠? 주의할 것은 입찰에 참가한 사람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을 해야 되고 매각에 대한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틀린 것은 아까 4번밖에 없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맞죠?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에 관련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이 들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라고 해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틀린 거 답 2번이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죠. 맞죠? 이거 금쟁입니다. 맞고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민으로부터 이해교에서 정한 수수료표를 갖다가 보수표라고도 합니다.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 즉 보수를 받는다. 맞죠? 참고적으로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없었지만 새로 신설됐다 그랬죠. 그래서 보수 지급 시기는 위민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보수 지급 시기는 이거 해설에 없어요. 여기 별도로 알아두라는 거예요. 매수정 대리 업무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거 신설됐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40번에 틀린 것은 2번인데요. 특히 1번과 2번을 잘 주의하세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한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것이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경매에 관련된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매 실무교육 받는다는 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봤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테지만 그리고 실수로 틀린 거지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다. 아유, 조금만 실수했으면, 조금만 찬찬히 봤으면, 조금만 공부 더 잘했으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가지세요. 많이도 말고 조금만 하시면은 합격합니다. 예. 뭐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60점 맞으면 되고 좀 여유 있게 한 70점 맞으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뭐 공법에서 60점 맞추고 등기세법에서 60점 맞추고 중개사법에서 70점 맞추면 60점 평균도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전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